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소태산 평전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소태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늘 그냥 언론에서, 책에서 소태산, 박종민, 원불교, 창시자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살았습니다만 소태산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왜 박씨의 성이신데 성인께서는 소 이런 식으로 소태산 했나 했는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소태서난, 소태산은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솥이라는 것이 일종의 변혁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역에서는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또 다른 한편 권력이기도 하고 그런 전통 사상이면서 결국은 가장 민중과 시민과 시대를 함께하는, 그래서 사람들 밥의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솥에서 산 성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 대한민국 4대 종단 그러면 되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런 식이잖아요.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을 때 대통령님들, 돌아가신 대통령님들 연결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종교 의례를 이렇게 이제 네 종교 단체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의 어느 순간 원불교가 4대 종단 이런 식의 대표성을 띈 종교단체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몰랐고 읽지도 않았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소태산 평전이 나왔길래 드디어 내가 이제 읽을 수 있겠구나. 읽자. 그리고는 사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반 있고 실망이 반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종교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 제가 일단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도도 아니고 무지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저는 일단 평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예수 평전이나 수많은 평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전이나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전의 바탕을 두고 생을 재구성해내는, 그리고 각주도 충실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제가 원불교 창시자이신 우리 소태산 선생님에 대한 그걸 이해를 해야겠다. 그래도 들었는데 저자가 잘 써놓으셨습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로 쓴 평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자께서도 뒤에다 말씀하셨습니다. 각주도 충실히 달아야 되지만 참고문은 밖에 못 달았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다운표 형식으로 창시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간혹 그런 점에서는 조금 평전이라는 이름과는 조금 어색하다 이 느낌을 드렸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게 41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전의 그 인물을, 그리고 그 험난했던 시절을 살다간 민족 종교의 창시자의 생을 복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를테면 모든 성인들의 경우에는 삶 자체를 미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처님 생일을 다시 쓰자, 이제 불교 학자들 사이에 해서 종단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어떻게 옆구리에서 태어나냐, 이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빼자, 이랬다가 아직도 이게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태산 평전에도 여러 이적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수준의 그런 기적, 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이적들이 불과 1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조금 어색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건 결코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현실의 과학이나 현실의 눈으로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 잘 압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사는 독자들을 위한 평전이라면 조금 더 냉정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는 정말 원래 시인하셨고 그다음에 쭉 문익환 선생님 평전도 쓰셨고요. 또 고은 시인과 대담집도 있는데 저도 이제 문익환 평전 이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또 하나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으로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 저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랬습니다. 박처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언어를, 그러니까 빈자가 둘 있는 중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본명은 박처화잖아요. 박처화란 이름으로 쭉 써나가는 겁니다. 박처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연원을 석가모니에 두겠다고 했는지 짐작되는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될 것이다. 이 부분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원불교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꾸 무식하다는 거, 무지하다는 걸 전제합니다만 강정산의 영향, 민족 종교 이거 상당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께서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현신이다. 다시 태어난 몸이다. 수은 최재우 선생 묘소에 가서는 내가 왜 저래야 되냐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 종교 맥, 동학의 맥, 그 다음에 전통 종교 강정산의 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뿌리는 불교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언어를 거기에 두겠다고 했는지. 그렇다면 다시 묻건대 보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체의 차별주의를 거부하는 일승인 것이다. 일체의 구분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의 거부를 말하는 것이다. 우월의식, 특권의식의 거부가 곧 대승의 출발이다. 이 대승정신이 보살정신이고 이 보살정신이 반야사상이다. 이 반야사상을 최초로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일승입니다. 일승. 한 바퀴. 그쵸? 원불이 여기서 나왔겠죠? 일승. 일승의 핵심은 구분을 거부하고 우월을 거부하고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일체의 차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권의식의 거부가 곧 대승이다. 따라서 일승이 곧 대승인 거죠. 그리고 이 대승사상은 곧 보살사상이다. 이 보살사상의 뿌리는 사실 한국 불교, 한국을 가장 지금 한국에도 불교가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교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계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이다 이거죠. 물론 전혀 다릅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일승이 있다. 차별, 구분, 특권의식의 거부다. 이것이 대승사상이다. 이것이 보살정신이다. 이 보살정신을 뿌리는 금강경이다. 이게 그래서 원불교인 겁니다.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읽을 때 몇 차례 이 부분을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들께 반드시 종교적 견지나 문학적 견지에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게 어느 성경은 깨달음의 경지가 있잖아요. 깨달음. 그치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내가 온 세상 다 줄게 이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고행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쾌락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중도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계시다가 따뜻하게 데워다 준 우유를 드시고 그로부터 일주일간 참선에 드셨다가 새벽에 금성이 떠오르는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유를 이를테면 얻어 마시는 걸 보고 야 이제 부처 끝났어. 석가모니 틀렸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근데 수행 방법 자체가 중도였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를테면 막 몸 마르고 그렇죠. 몸 비틀고 그런 수행 방법도 있었고 당시에 아니면 쾌락을 통해서 절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길도 있었는데 중도 사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박처화 성자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는가가 가장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혀 사실 지독한 한자까지 공부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성섭이라는 학원 서당 선생님께 성님, 전라도 말이죠. 이분이 이제 영광분이라 성님이래. 전라도는 형님을 성님 이러거든요. 성님, 붓을 한번 잡아볼라요? 이러는 거죠. 성님, 붓 한번 잡아볼라요? 이런 거죠. 성님, 내가 글을 읊을 테니까 한번 써줄래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청풍월상시, 맑은 바람이 불고, 청풍, 맑은 바람이 불고, 월상시, 달이 위로 올라올 때, 달이 떠오를 때, 그 말이죠. 청풍이 불고, 월상시 할 때, 달이 떠오를 때, 만상,
자연명이라. 삼라만상 그 말이죠. 삼남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명 스스로 그러하듯이 밝아오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러는 겁니다. 깨달음 경지라는 게 맑은 바람 불고 달 떠오를 때 삼라만상이 절로 밝아오도다. 예. 어떤 경지인지 아시겠죠? 이러려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고 일체의 군더덕이나 불편함이나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 이 성자님의 말씀과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할 수는 없겠죠. 불교적 경지로 따지자면 구경각의 일치인데 이걸 지금 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깨달음의 시. 사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시 읊어놓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셨을 때 일곱 걸음 걷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천상과 천하에 내가 유일하게 귀하고 독존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홀로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엄청난 자기 선언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당신들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날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남을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은 일체의 구분이 없어. 피하의 구분이 없어. 모두가 존귀한 거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 박처와 성자께서는 맑은 바람 불고 달 떠오를 때 삼라만상이 절로 박도다 이런 오도시를 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500년 그렇죠? 500년 전이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당나라 시절에 선불교라는 독특한 중국의 전통사상과 만나서 불교적 전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의 시를 읊는 전통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아가실 때죠. 이제 돌아가실 때 개송입니다. 소태사는 은밀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1년 1월 28일 대중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떠날 때 바쁘게 보찜을 챙기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여유있게 짐을 챙길란다. 그리고 개송을 설한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랬습니다. 유 있음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돌고 돌아서 극한에 이르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모두 비어있지만 구공 모두가 비어있는 것 역시 구족이라 모두가 비어있는 것 역시 꽉 찬 것이다. 네, 불교 경지죠. 금강경의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실은 일체예요. 비어있는 것과 꽉 찬 것이 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아간다는 불교의 윤회 그리고 경계의 없음을 제 어린 생각에 제 여린 생각에 우리 대종사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이걸 설하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제가 일단 다시 강조합니다만 저는 소설 소태산 평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입장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제 잘못이고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씀드렸고 우리가 우리 민족 종교에 대한 이해, 전통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더 이 대종경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사실 단편적으로 원불교에 대한 글들 나올 때는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냥 논하나 있고 성경 있고 불경 있고 이렇습니다만 좀 더 우리 민족 종교와 이제 4대 종단 하나로 자리매김한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수행의 기법과 그런 경지들을 좀 익히고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책부터 해야 되나요? 예, 이거 할까요? 예, 한병철 선생입니다. 늘 이런 식이죠. 책 사이즈도 딱 이러고 그 다음에 책 날개도 늘 이런 식이고 이번엔 아름다움의 구원입니다. 아름다움의 구원. 늘 느낍니다만 이 책 번역자들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하셨던데 이분 책 제가 거의 읽었고 아마 한 세 번째, 서너 번째 지금 소개할 겁니다. 피로사회도 제가 언젠가 소개하고 서평 썼고 투명사회도 제가 좋았고 심리정치도 좋았고
시간의 향기 에로스 종말, 에로스 종말 봤겠죠. 권력이란 무엇인가도 봤나요? 하여튼 지금까지 6권, 이 책까지 7권인데 한 권 빼놓고는 거의 다 읽지만 볼 때마다 불과 100여 페이지 넘는 글인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요, 각주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각주를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게 인용을 하고 시시각각으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인용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프 쿤스, 저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있는 그 강아지 아시죠? 유명한, 그 꼭 풍선 불어넣은 것 같은. 이 제프 쿤스 작품으로 시작을 해요. 매끄러움은 현재의 징표다. 매끄러움. 거기다가 뭘 또 이야기하신 줄 죄송합니다. 브라질리안 왁싱을 이야기해요. 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갑자기 LG 휴대폰으로 넘어가요. 휴대폰도 매끄럽다. 그렇잖아요. 매끄럽잖아요. 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휴대전화 껍데기 안 씌우면 안 되잖아요. 쭉 미끄러져 나가니까. 이 매끄러움이 뭐냐 이겁니다. 거기서 본인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철학이라고 배운 거라고는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교양 과목에서 들은 건데 그때 미학이 철학의 으뜸이다 이런 걸 배우고 하르트만이나 이런 분들 미학의 단계에 대해서 외우고 시험 본 기억만 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미학이 최고의 철학이야. 미학이 가장 어려운 거야. 전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잠깐만 요약하자면 에드먼드 버크갱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매끄러운 것이 아름답다. 이 매끄러운 것은 부정성이 없는 최적화된 표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시고요. 미와 숭고를 또 구분하고 경계를 줍니다. 미가 주는 만족은 긍정적이지만 숭고가 주는 만족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와 숭고함은 근원이 똑같다. 그러므로 숭고를 미에 대립시키는 대신 해야 할 일은 내면화할 수 없는 탈주체적인 숭고를 다시 미에 반환하고 미와 숭고의 분리를 처리하는 것이다. 탈주체적인 숭고를 다시 미에 반환하고 쭉 읽을 때 이 부분이 아주 저는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미는 도덕과 개성을 표현할 때만 중요함을 인정받았다. 지금은 개성의 미가 섹시함에 밀려나고 있다. 19세기는 중산층 여성들이 섹스 어필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때 도덕과 개성이 포괄적으로 숭고함이 포함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때 매력적으로 여겼고 아름다움은 육체적이자 정신적인 속성으로 이해되었는데 이제는 성적인 매력 그 자체가 평가 기준만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미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개성과도 구분되어 버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성과 심리적인 특성들을 궁극적으로 섹시함에 종속시킨다는 겁니다. 미가 섹시함이 돼버린 거죠. 매끄러운 미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 상업화, 소비 자본주의 쭉 내려간다면 그래서 미의 추가적 가치는 모조리 제거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매끈해지는 거죠. 추가적 가치는 다 제거돼요. 그래서 미는 매끄러워지고 소비에 종속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의 추가적 가치는 모조리 제거, 도덕, 개성, 그 다음에 숭고함 이런 거 다 제거돼버리고 미는 매끄러워지고 소비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 특성 1조. 이제 또 나갑니다. 미의 정치는 불가능하대요. 왜? 오늘날 정치는 시스템의 강제에 완전히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미의 정치는 자유정치인데 오늘날의 정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 족쇄가 채워진 채 작업하는 것이 작업. 정치 자체가 노동이 돼버린 겁니다. 노동조차도 가장 낮은 수준 작업,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하는 인간, 그렇죠? 인간의 가장 고귀한 징표잖아, 일하는 인간은. 근데 그것조차 못 되는 지극히 노예적이고 부분화된 강제된 시스템의 하부 구조에 전락한 이런 식이 돼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아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불과 100페이지 책입니다만 이 책 여기 책 오늘 제가 4권 소개하잖아요. 이 책 읽는데 가장 시간 많이 걸렸어요. 불과 방송 직전까지도 이 책 다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요. 표지 예쁘죠? 발칙한 혁명 1963년입니다. 제가 사실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책 살까 말까 하다가 구입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63년의 정신을 담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임진모 선생 이분 칼럼 제가 늘 좋아하는데 대중음악평론가인 임진모 선생이 추천사를 썼던데
출판사가 저는 정확히 골라서 추천사를 썼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신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대중음악입니다. 대중음악. 밥 딜런과 비틀즈가 가져온 음악의 혁명, 에릭 클립턴이 가져온 음악의 혁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런 식의 저술 방법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낯선 듯 하면서도요. 48명이 나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60년대 전후를 살았던 48명이, 일단 비달 사순도 나오고 세계적인 모델도 나오고, 그다음에 17살의 도덕의 터부를 깨버린 왕족과도 관계를 가진 영국에서 그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인터뷰가 재밌어요 사실은요. 저도 맨 처음에 읽다가 그분 쭉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제별로 다시 사람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분 안 적어놨네요. 그분 것만 쭉 한번 찾아 읽어봤어요. 넘겨가면서요. 먼저 재밌는 것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책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 거 쭉 찾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비달사 쓴 거 쭉 찾아 읽어가고, 이게 이제 읽는 습성인데, 이를테면 이 사진도 정말 멋지잖아요. 예, 네. 멋지잖아요 이 사진. 진 쉬림튼이라는 분인데요. 패션 사진 촬영을 하러 가는 길인데 촉촉히 비로젖은 거리를 맨발로 걷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63년에 젊은 여성들의 자유롭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읽다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왜 하필 63년이야, 60년 초반이야 이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징병의 공포, 물론 애국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기준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유럽 아이들을 기준으로 징병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난 군대 가게 될 거야. 19살 되면. 가서 난 죽게 될 거야. 이랬는데 그때쯤 징병제가 폐지돼요. 그 의미 느끼시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주었던 자유, 그치요? 내 젊음, 내 인생을 내가 비로소 설계할 수 있다는 거,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 폭력성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물론 다들 애국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애국심입니다. 그렇죠? 예. 혈세죠, 혈세. 국방 의무라는 건 피로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하여튼 1963년 비달사스는 단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읽다가 저 딸한테도 얘기해 줬습니다만, 미니스커트를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발레 스튜디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인용하려고 포스트잇도 붙여놨습니다. 아트스쿨에서 발레 수업을 듣고 미니스커트에 대한 첫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때 처음 미니스커트를 디자인했어요. 미니스커트가 생기니까 스타킹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카터필더라고 아시죠? 이 줄로 끌어올리는 허리띠처럼 돼가지고. 그런 식 스타킹 당연히 없어져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문화가 연결돼 가는 겁니다. 비달사순이 누군가의 헤어 디자인을 하다가 귀를 잘라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 63년이 굳이 63년인지, 그리고 나중에 68혁명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맨 마지막 책입니다. 제목이 악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크로커다일인데요. 프랑스, 벨기에 작가가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성희롱들, 남성 폭력들을 철저히 유형화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재밌습니다. 둘째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최근 강남역 그런 살해 사건이나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어버이날쯤에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유품에서 나온 어머니 이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던데, 남자친구도 동의해서 그 휴대전화에 있는 몇몇 글들, 남자친구에게 있는 운동점에 이런 글들이 있던데요.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저도 울었습니다만, 특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 대단히 폭력적인 사회잖아요. 군대나 이런 사회로부터 쭉 내려오는 폭력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못나고 바보 같은 남자들 속에는요, 그 열등감과 함께 결합되면서 대단히 폭력이 내면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사실 부끄러운 건데요. 12살부터 35살 사이의 여성이 성폭력에 가장 노출되어 있고, 통계학적으로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 정체성에 관련된 소수 집단이 상대적으로 성폭력을 더 많이 겪고 있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성애자에서 LGBT 방향으로 성폭력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하여튼요. 이 책을 오늘 메인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한없는 제 괴로움, 참회록이 될까봐 차마 고민하다가 맨 나중으로 뺐습니다만 이게 가장 강력한 추천 도서가 돼야 돼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교육 교재로 쓴다면 정말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문화부 장관이랑 이 책은 반드시요 보기 전에 채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성희롱 교육들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물론 교육 안 받았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엉망이 돼 있다고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 남자라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살아온 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추악하고 죄송스러운 일인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엄마의 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딸들의 아빠이면서 그걸 잊고 삽니다. 정말 그 점에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책이야말로 모든 분들에게 좀 널리 전파되길 바라고 학교나 공공도서관으로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한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책이에요. 한 분만 소개할게요. 옴기미 맹슬기란 분인데요. 보자르 시립미술학교에서 프랑스 베르사유에 있는 예술제본을 공부하고 있대요. 예술제본 멋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 책 여러 번 봤어요. 체르노빌의 봄.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디 대기업 다니는 분한테 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다가 이거 한번 문제돼가지고 제가 출판사랑 한번 아니죠 문화부랑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마치 19금 서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사까지 썼는데 가운데 중간에 약간 야한 장면 나오거든요. 한 서너 페이지. 그걸 두고 전체로 보지 않고 19금 씌워라 이래가지고 논란이 돼서 저도 화나서 여기저기 막 전화질했던 생각납니다. 어느 아나키스트 고백도 번역하시고 참 좋은 책 잘 골라서 번역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요. 특히 이 책의 번역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교육 자료가 되겠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악어 프로젝트였고 한병철 선생의 아름다운 구원이었고 제가 63년생입니다. 발칙한 혁명.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종교 맥을 잇고 있는 맥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소태산 성자님의 소태산 평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걸로 이번 주 신간산책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